상반기 한국 증시 상승률이 주요 20개국 G20 증시 가운데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간고사까지는 잘 친 건데 기말고사까지 잘 칠 수 있을지 또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의 올해 하반기 전망과 변수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간밤 뉴욕 증시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제목에 하나증권은 올해 하반기에 4천, 미래에셋증권은 2,850인데요. 요거는 그 매일경제신문에 엊그제 나왔던 그래프상에 지금 상승장이니까 상단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편차가 크죠? 어느 쪽으로 결론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방송 마지막 무렵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다 이제 오늘은 이슈가 아주 뚜렷했기 때문에 다 허느시는 분마다 또 미국 특파원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미국에 현재 나온 얘기는 팀버겐 세리덤 장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사실 경제정책에서 팀버겐 정리라는 것은 목표수가 이렇게 4개 있으면 수단도 4개 가져가야 된다. 한 마리요, 3마리 토끼, 한 마리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목표별로 가장 적합한 수단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팀버겐 정리 장세라는 것은 지수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다우지수는 그 경기에 민감지죠. 오늘 뭐 경제지표 좋았죠. 5월 S&P, 그다음에 ISM 제조업지수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구인율 같은 절트버그서가 고용지표가 좋고, 그리고 매센트와 파월이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 하다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스닥은 갈등이었었죠.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 이 테슬라의 상징성 때문에 사실 빅테크 업종들 주가들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 요거는 관세가 없었으면 금리도 인하겠다. 당신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데 당신이 취했던 관세만 없었으면 금리를 내렸다. 이게 이제 묘연한 갈등이거든요. 이게 포르투갈 중앙은행 회의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파월이 얘기했는데요. 상당히 갈등이 이 얘기 가지고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이 취했던 관세만 없었으면 당신이 요구했던 금리 인하는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이중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것이 금리와 관련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스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반기 미국 증시 보면 다우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트럼프 악재가 있었죠. 근데 미국 증시는 여전히 트럼프 악재를 극복한 거의 상반기 모습이다. 근데 하반기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보면 강세론이 지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일단 한국 증시 전망에 앞서서 미국 증시의 모습에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걸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국은 지금 7월 1일이죠. 이게 미국 하반기 첫날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하반기에 강세론이 나오고 있다.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론이 좀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글로벌 속 우리 증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저효과 고려해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사실 상반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경제TV가 얘기한 것은 작년에 미국 증시가 최고점일 때 차익 실현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달 중순이 상호관세 직후에 사실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금융사의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특히 중국에서 전문가, 중국 문제 전문가라는 무슨 교수 같은 경우는 전부 비아이드 같은 중국 주식을 밀었습니다는 거꾸로 우리는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쪽하고 이재명 그 대통령 입구는 이렇게 새 정부 시절에는 신내라 한국 증시,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시절 한국경제TV가 주도해서 한 달 전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 사실 올해 상반기에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거 좀 얘기했던 사람들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 교수는 그냥 중국 증시만 얘기하면 좋다 했는데요. 상반기에 0.03% 올랐습니다. 좀 반성 좀 해야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코스피는 무려 28% 올랐습니다. 어제 상승분 빼겠습니다. 28%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요 20개국 중에서 1위다. 근데 주요 20개국은 뭐냐? 나머지는 한국 증시와 비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뭐 거들거들은 주가에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주가 상승률이 80%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비교 가능한 G20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1등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26%, 독일이 21%,
그다음에 남아공이 77% 정도 뒤를 이었는데요. 우리가 상반기에 사실 그 28% 올라간 것은 1999년 맨처 신화로 57% 올랐던 이후로 처음이다.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26년 만이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진짜 일부 사람들이 허니문 랠리다 하는 것과 달리 우리 신행국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코리안 랠리다. 세계 증시에서 우리 G20가 1위가 됐던, 그래서 코리안 랠리다 하는 표현이 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목에 있어서는 뭐 신행커 증시에 대해서 감각이 상당히 좋고, 이 방송 전에도 사실 그 국내 증시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코리안 랠리를 이끌었던 이 주역들을 지금 무슨 용어라고 하는데 우리 작가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무슨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위원님 입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조방원 이런 예. 표현을 쓴다리더라고요. 태조 이방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 있어요.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예. 들어보니까 지주사, 예. 금융사, 그다음에 조선주, 방산주, 원년 예. 이렇게 있어 그랬죠. 그래서 시청자들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초부터는 방산과 원전, 그다음에 조선주가 이제 스타트를 끌었죠. 코리안 랠리에. 이것이 이제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AI의 육성, 그다음에 밸류업 정책 추가적으로 더해 상법 개정안 나와 이러다 보니까 금융지사도 뒤를 이었고 AI도 이렇고 최근에는 엔터도 이제 가세되면서 네. 결과적으로 28%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반기 첫날 어제 올랐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위에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 외국인도 돌아오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연중 최고치를 그 위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전날 마감 기준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하반기 첫날에 기분 좋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 살펴볼 부분이 나오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수익률 이 주체별로 보면은 개인이 외국인 이기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것도 아주 예, 특이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승세를 타려면 외국 자금이 우리 증시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역할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그 코리안 랠리에 사실 신앵커가 코리안 랠리라는 붙인 데에서는 세계 속에 한국 증시가 돋보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코리안 랠리를 주도했던 첫 스타트가 외국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그것은 작년 12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느닷없이 뭐 계엄 탄핵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안 좋았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작년 12월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다가 새 정부 출범 전에 대선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유입세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한 4조 원 정도 들어왔죠. 4조 원 정도 들어와서 외국인 비중이 한때 30% 붕괴되는 게 아니냐. 근데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이끌어갈 때는 최소한 버텨줄 비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30% 깨지는 게 아니나. 그러니까 4월까지 경우에 따라서 5월 초까지 아주 비관론이 팽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다시 외국인들이 4조 원 정도 이렇게 유입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비중이 32%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국내 증시를 마중물로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미국 증시보다 올라가, 그다음에 뭐 중국은 사실 그렇고 또 미국 증시의 환차선도 얘기돼, 세금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외 빠져나갔던 한국 자금들이 리플럭스 자금이다 해서 속속 들어왔죠. 그런 과정에서 자, 한국에 있던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나 보다 해서 예금도 들어오고 퇴장 통화도 들어오고 코인 자금도 들어오고 최근에는 이재명 이렇게 대통령 이끄는 정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해서 화끈하게 내리는 이런 모습에서 부동산의 차익 실현 자금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반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마중물 역할을 했고 그동안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유럽의 재정위기라든가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 증시가 어려울 때마다 그 마중물 첫 스타트 역할을 했던 점이 외국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 증시에서 어쨌든 상징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를 볼 때 외국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환율 생각해야 될 텐데 환율 측면에서 외국인이 한국 증시 바라보는 환경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국은 MSCI 지수에 이제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자는 신흥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할 때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저평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차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는 한국 증시에서 모 대형 증권사의 그 회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전국 중국의 BID라든가 이렇게 전무승 교수라든가 해서 미 중국의 증시를 밀었을 때 한국의 저평가라든가 환차익 측면은 진짜 환상처럼 큽니다 하는 측면에 이걸 외국인들이 보고 왔었죠. 그래서 한국의 증시의 저평가율은 퍼를 볼 때는 11배, 다른 국가 기준으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약하겠습니다. PBR도 그렇습니다. 0.8배. 지금은 좀 올라왔죠. 한국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도 저평가입니다. 이게 저평가인에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사실 미국에서 보면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게 비트코인이라든가 변한 게 없습니다는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달러가 약세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초에 달러같이 급락설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한국 대부분 언론들이 이제 사실 브레튼 우주 체제의 최고의 달러 위기다 하는 정도 큰 뉴스로 지금 오늘 그 장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달러 인덱스가 상반기에 11% 급락했죠. 그럼 원달러율 떨어졌죠. 한 1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사실 한국에 돈을 넣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환율이 1,460원에서 1,350원, 60원이니까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100원 이상 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달러의 자금을 중심해서 한국의 미국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이 지금 1,250원 정도로 파악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이니까 여전히 100원 정도의 판착이 기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 증시가 올라와서 저평가 정도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환차익적인 측면에서 기대된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국내 증권사가 최근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해외에서 한국 코스피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백그라운드 데에 이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론성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네네. 시기별로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자금이 상반기에 들어온 것은 한국 그 정권의 변화 가능성을 미리 베팅한 외국인 자금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러면은 정권 변화 후에도 이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올까 혹은 유지될까 하는 질문이 따라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평가 한차기에서 이제 외국 자본 들어오면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예. 들어오냐 하면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펀더멘탈은 현 정부 뭐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 점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 정부 코스피 5천선 아주 이걸 공약으로 내놨죠. 뭐 사실 이 공약에 이렇게 시발점이 됐던 것은 작년 신흥껏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는 금투세 폐지 문제, 예. 이 문제가 아마 시발점이었습니다. 아마 진성준 의원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최근에 옳은 방향으로 가시니까 용납을 하실 겁니다. 그때 금투세 폐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정대로 금투세는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진 정책위원장의 얘기였었고, 그러나 대통령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사실 당대표께서는 금투세 폐지는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 의원은 좀 주식 투자를 좀 경험이 없으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신이 주식 투자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는 한 수 이긴 것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이게 결국 친지 증시 정책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상법에 요새 기장이 많죠. 근데 과거 민주당은 야당이었는데요. 지금 여당 차원이다 보니까 증시 살리고 경기 살리고 하다 보니까 여당 차원의 상법 개정 문제, 이런 문제를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여당이 되지 않냐. 여당이 되면 상법 개정에선 여당 차원의 수정이 되지 않겠냐. 이 예. 점을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이 PBR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장에 남아있는 슬러지 기업들, PBR이 0.8 이하 기업들은 이제 빨리 청소하자. 그래 이제 스타트업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배당 성향 강화라든가. 자, 우리나라의 지금 상법 개정에 있어서 보면 오너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경영자의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개인 투자가 1,400만 명 시대에서는 왜 개인 투자가도 거기에 이렇게 주주 역할에서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강화해죠. 주주자본주의를 주주가 있죠. 생각해야죠. 이게 예. 주주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들 보기에는 사실 그 외국에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 외국인 자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국 증시를 주목해서 자금을 넣었던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이 있어서는 자, 정부의 정책 문제죠. 지금 아직 효과가 날 때는 아니죠. 그래서 추경 편성하는 지각, 추경 편성하는 그리고 정부에서 주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향, 한편에서 코스피 5천 시대에 가고 자, 지금까지는 한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심을 해서 재산 증식했다. 근데 주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기업의 자금 활성화, 주식의 대중화를 통해서 부동산 것처럼 부의 편중이 아니라 주식 대중화를 통해서 부의 불균형 해소해. 그리고 민주주의 기반에서 주식에 의해서 이렇게 부의 평등을 가져갈 때는 의결권의 평등화, 민주주의 강화돼. 이런 쪽에서 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진성준 의원께서도 부동산에서 주식적으로 가자 하는 이 방향 이런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요건에 외국인들로 주목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증시 올해 상반기까지 중간고사는 잘 쳤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하반기 어떨지 짚어봐야겠죠. 하반기 우선 국내 증권사들이 증시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중간고사 잘 치는 사람이 기말고사 잘 칩니다. 대체로 신앵커가 공부를 잘했던 거로 기억나는데요. 사실 잘 치릅니다. 근데 하나는 중간고사 잘 치렀으니까 기말고사도 아주 잘 칠 거다는 얘기고 미래에서는 중간고사는 당신이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는 잘 못 치를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하반기에 시험 문제에서 성과가 나오려면 대체로 네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한국 증시에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탈, 우리 펀더멘탈이 개선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자적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4대 변수다.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상반기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결과적으로 중간고사는 잘 치렀던 것이 실력 없이 갠또를 잘 찍어가지고 중간고사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반기에는 기말고사 할 때 제 실력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못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상반기 주가 올라가는 게 거품이다. 그럼 뭐냐, 떨어지겠죠. 기말고사 성적은 안 좋겠죠.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하는 측면에 보면 하나가 한 4천 상당 기준입니다. 미래에셋이 2,850 그리고 KB증권이 3,700 삼성이 3,400 해서 대체로 보면 예측치 내놓은 증권사들 보면 한 3,300 지금보다 올라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 3,100선을 감안해 볼 때는 올라가더니 너무 조금 올라가죠. 근데 하나증권처럼 4,000선, 정부의 정책이 좀 5,000선 하는데 이렇게 전망치를 내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일단 강요와 관계없이 저는 만약에 제가 애널리스트고 이코노미스트에서 평가를 내는다면 결국 이런 수치까지 내는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한국의 증권사보다는 더 평균치가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이거 미단한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 애널리스트 평가, 이코노미스트 평가 보면 항상 하나의 리서치 능력이 미래에셋보다 낫다. 시청자분이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개선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이 점을 좀 면밀히 고민해 줬으면 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네, 면밀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친증시 정책입니다. 사실 코스피 5천 간다, 친증시 정책이죠. 친증시 정책이 왜 경기 대책이냐? 경기 대책이죠.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높을 때는 자, 주가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자산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산소득이 올라가면 임금소득은 백화점 갈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투자하면 사실 백화점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민간 소비가 증대된다. 그러면 경기는 살아나지 않느냐. 그래서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은 증시 정책 홀로 정책이 아니라 경기 대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사이드에서는 추경 30조 5점 편성했죠. 이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한은의 이창용 총재께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어제도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거다 하는데 정책이라는 건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지금 어디 쪽으로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렇게 해서 좀 통화정책의 우선 방향을 좀 결정해 줘야죠. 정책이
100% 순작용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작용도 있으면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 긍정적 측면이 어디로 가느냐? 또 국민의 힘을 지금 어디에 몰아넣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좀 판단해 줘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대로 본다면 우리 경기 여건을 볼 때는 하반기에 금리 한 두 차례 정도 내려간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 자, 친지시 정책도 경기 대책이고 재정 정책도 경기 대책이고 이거 확정됐고 금리도 사실 두 차례 정도 낸다면 저 증시와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경기는 회복되지 않겠느냐.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날 겁니다. 성장률은. 상반기 1, 4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장률은 하반기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인하는 이제 한은의 결정 말씀하신 거고요. 이 관련해서 한국 증시가 하반기에 좋을지 살펴보려면 당연히 우리도 잘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대외 환경도 좋아야 될 텐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리가 부동산 생각해서 현 정부의 경기 대책과 관계없이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금리 면에서는 예. 사실 페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면 페드는 하반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단 차기의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변화고 지배구조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도 개선시켜 놨기 때문에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 다들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보다는 유동성 조절로 한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돈을 푼다. 그래서 지금 머니 서큘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 쪽으로 고착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머니 피보팅, 중심을 정하는데요. 지금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증시 쪽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상반기보다 나은 리퀴드 마켓, 유동성 장세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한 의원께서는 국민연금의 역할, 연기금의 역할도 중요하다 강변을 해오고 계셨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이 부분들 중요할까요? 네, 새 정부 출범이고 9월 이후에 아마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분들 좀 우리 1,400만의 우리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왔으려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기금, 국민연금 굉장히 두들겨 패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상반기에 한국의 증시가 주요 세계 증시에서 1위입니다. 여기다 갖다 많이 투자해죠. 근데 외국인들이 연기금이 보여주는 모습에 보면 한국 국내 주식 투자를 줄여왔습니다. 이입 한국에도 미국 증시, 해외 증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 측면에서도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분들이 중시하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상반기 한국 증시를 놓으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걸 못했으니까 국정감사에서는 두들겨 패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 투자해야 한국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고 한국의 국민들이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민 경제 상부에서 그만큼 소비가 되니까 다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100이다, 한국 주식이 100이다, 똑같은 수익이 나온다 하면 한국 주식을 투자해야죠. 한국 주식을 투자해야죠. 그게 국민이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준과 해서 그것이 3년 등급에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조세의 규칙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세, tax incidence에서 규칙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점에 하면 자꾸 이제 열이 나가지고요. 그런데요, 그냥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연기금이 한국 증시의 마중물 역할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한국의 증시를 통해서 기업들이 구매에 맞는 자금 조달하고 그다음에 한국 주가가 올라가야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걸 미국 주식에서 노후 생활이 증대하면 세금 냈고 한 차선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주식은 아직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후 생활이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뭐 시청자 여러분 이건 부연해서 설명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증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감각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이 점을 좀 오늘이라도 좀 시원하게 좀 연금 비롯해서 국민연금 우선순위에서 한국 증시를 좀 투자해라 하는 것을 좀 오늘 좀 선포를 행정명령으로 좀 발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인문한테 간신히 올라갔습니다는
삼성전자도 받쳐줘야 한국 증시가 코스피 5천 시대에 갈 것 같습니다. 연내 뭐 4천 하면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사가 삼성 이렇게 전자가 7만 원대 가면 코스피 4천은 연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국민의 한국 증시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도 좀 올라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